자, 들으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7차 탄핵 심판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진영 그리고 장유미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얘기 나누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들어오는 이야기들 저희가 계속 속보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두 분께서도 기다리시면서 이야기들을 듣고 계실 겁니다.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 모두 신청한 증인이고 국회 측에서 지금 신문을 진행하고 있다라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나온 발언 중에 좀 주목하시는 부분 있으십니까? 결국은 신원식 안보실장을 부른 취지는 이와 같은 계엄 전후 상황에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그 당일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국회 같은 경우에도 현재 그 상황 그 당시에 왜 어떻게 보면 그 대통령의 인식이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질문에 그 당시 어떻게 보면 비상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냐 했을 때에 최근에 어떻게 보면 민노총과 관련되는 간첩죄 15년씩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상황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경각심이 없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 한마디로 전시 사병과 같은 물리적 충돌을 잊지는 않았습니다만 그에 유사할 수 있는 비상 상황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상당수는 직접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만 언론 보도를 보면은 윤 대통령 측의 직접 신문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증언에 대해서는 증언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어떤 지금 주신문과 반대신문 과정에서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아는 한은 그 신원식 전 안보실장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도 지금 내란죄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보니까 본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진술 거부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얼마만큼 어떻게 보면 국회 측, 윤 대통령 측에서 그 신원식 전 안보실장의 입을 열 수 있을지 그것이 하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장유미 변호사께서는 신원식 실장의 입을 통해 오늘 어떤 발언이 꼭 나와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나온 발언을 좀 종합하면 외교 안보상의 위기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떤 법률적인 의미가 있느냐. 이 계엄 선포가 정당했는지를 가늠하는 그런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헌법상 그리고 계엄법상 계엄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말씀 주셨다시피 전시사변에 준하는 이런 위기가 대한민국 상황에서 펼쳐졌어야 돼요. 그런데 신원식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외교상으로도 안보상으로도 위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근거도 북한이 러시아에 이제 파병을 지원한 부분 등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재판부를 계엄을 충분히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이 무르익었다라고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대한민국 내부에서 있었던 상황도 아니고요. 북한이 러시아에 이 파병을 하는 부분이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안보의 위기 상황을 고조시킨다 할지라도 계엄 선포를 정당해 줄 정도의 직접적인 근거로 기능한다라고는 보기 어려운데 아마 본인의 인식하에서는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간첩을 잡아도 경각심이 별로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계엄을 대통령의 인식하에 외교 안보상의 위기 상황이라서 선포를 했다라는 좀 대통령 측을 좀 지원하기 위한 증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신원식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김용현 전 장관과 바톤 터치를 하면서 이 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원래는 국방부 장관이었죠. 그 이후에 거의 계엄 3인방이라고 하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곽종근 또 특수전 사령관 등이 동시에 승진을 했습니다. 이른바 계엄 3인방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걸 완전히 몰랐을 것인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더 좀 구체적인 증언이 오늘 좀 유의미하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신원식 실장은 비상계엄에 반대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국회 측에서 비상계엄에 반대해서 장관 교체된 게 아닌가라고 국방부 장관 인사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신원식 실장은 계엄에 반대해서 교체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비상계엄에 대한 국가안보실의 매뉴얼은 없다. 그리고 계엄 선포 직전에도 대통령에게 반대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관련 서류를 본 적이 없다. 비상계엄 이후에 총리에게 상황 보고했고 총리에게 국방부 장관이 한 것으로 설명했다라고 발언한 내용도 지금 속보로 들어와서 전해드립니다. 네,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신원식 장관이 신원식 실장이 어떻게 보면 12월 3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 제 기억에 12월 4일, 5일쯤 조선일보 일면에
윤 대통령이 그 국무회의를 마치고 실질적으로 대국민 앞에 그 계엄령을 선포하러 나가는 그때까지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그 안보실장이 잡았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봤을 때는 신원식 그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도 본인도 그 회의 자체에서 이와 같이 정치는 그 군이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비상계엄을 할 경우에 후폭풍이 너무 세다 이런 점을 충분히 윤 대통령에게 말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후 맥락을 봤을 때는 신원식 그 국가안보실장조차도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을 선포할지를 사실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라는 그런 전후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범위 내에서 본인이 그 당시에 직접 겪고 듣고 그리고 직접 말했던 부분을 오늘 법정에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형사 사건과 관련되는 밀접한 그 부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같은데 적어도 지금 나온 그 신원식 그 전 안보실장의 얘기는 다른 분들과 달리 언론에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부분이고 전과 달라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저는 아직까지 찾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신원식 실장의 발언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요. 국방부 장관 교체와 관련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계엄에 반대해서 교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신원식 전 장관이죠.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계엄에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라고 여러 보도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짚어주신 대로 그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도 있었고요. 오늘 증언과 관련해서 대단히 좀 일치되는 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소개됐던 또 보도가 있는데 이 계엄 날 한덕수 총리에게 얼른 들어오시라 대통령실로 그래서 작은 방에서 둘이 대화를 나눴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한덕수 총리에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느냐. 지금 계엄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대단히 무리한 거다. 그리고 김용현 장관이 평소에도 굉장히 무리수를 많이 뒀는데 이번에도 그런 것 같다. 이 부분 해외에서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상당히 좀 파장이 클 것 같다라고 해서 만류 분위기로 한덕수 총리랑 이야기를 나눴다는 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직후에는 안보실에서 이 보도 내용은 뭐 사실과 다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마 이 유사한 진술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오늘 증언대에 서서는 내가 그 당시에 계엄과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에게 계엄 상황을 보고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내가 뭐 계엄과 관련해서 교체된 건 아니라고 하지만 본인이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 맥락을 보면 계엄에 선뜻 찬성을 하거나 그래 보이진 않는다는 점 그리고 계엄이 대단히 오랫동안 준비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아주 명시적인 게 작년 초 봄경에 있었던 안가 모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도 있었는데 그때 아마 본인의 의견을 나눴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더 추가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럼 계엄에 대해서 조금 비토를 하거나 반대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게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결심을 하는데 완전히 무관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신원식 실장이 대통령이 제2의 계엄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확신한다라는 말을 덧붙였다고 지금 막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사실 뭐 이 이후에 계엄 사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런 부분들도 즉 신원식 실장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느냐 이런 부분을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지금 최근에 오늘 오후에 보면은 일단 계엄 선포한 이후에 국회에서 1시 전후로 해서 계엄 해제에 대한 결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해제 결의 이후에 뭐 몇 시간, 두세 시간 정도 이후에 그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에 관한 것을 받아들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국무회의들에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국무회의가 있으면은 그 부분을 해제한다라고 언론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제2, 제3의 계엄을 준비하고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각종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어떤 민주당 측의 의혹에 대해서 지금 신원식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절대 그렇지 않다. 그 당시 어떻게 보면 해제한 이후에 연합 어떻게 보면 사령관
들과 같이 논의를 했던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직접 보고 겪은 바를 나름대로 어떤 솔직하게 증언하고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물론 뭐 다른 여러 가지 반대되는 간접 증거가 있을지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지금 그 소추단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적어도 지금 그 신원식 실장의 증언에 따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국회에서의 어떤 해제 요청이 있자 그 부분에서 내부 회의를 하고 내부 회의를 거친 결과 결국은 바로 어떻게 보면은 그 국무회의를 다시 소집한 다음에 그에 따라서 해제했다라는 그런 맥락이고 그 과정에서 지금 기존에 그 민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2차, 3차 계속 계엄을 하면 돼라고 하면서 실질적인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없었다라는 것을 적어도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입으로 선설하고 증언했다라는 점에서 상당 부분 오늘 그 신원식 그 안보실장의 증언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대한 어떤 증언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최진용 변호사의 발언에 대해 장금희 변호사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 신원식 실장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제2의 계엄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증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는 법률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체험한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계엄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머릿속에 신원식 실장이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의 어떤 결단을 했을지 어떻게 알게 됩니까? 아마 본인은 대통령이 자리한 자리에서 이런 한 정부의 일원으로서 대통령에게 흠집내는 증언을 하기에는 상당히 저어되는 부분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마 계엄이 본인의 머릿속에서는 잘못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제2차, 제3차 계엄을 머릿속에서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검찰 조서에는 반대되는 진술이 확보가 된 게 있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대통령이 끄집어내라. 이 부분 관련해서 염려하지 말고 계엄이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2차로, 3차로 계엄을 다시 한번 발동하면 문제가 없으니까 끄집어내라라고 했다는 검찰의 이 수사 기록 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더 증명력이 높을까요? 아, 나는 대통령이 안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그 추정, 그리고 실제로 그런 취지의 대통령의 명령을 들었다는 그 내용, 아마 재판부에 이 현명한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원식 실장이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관련 서류를 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관련해서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겠습니까? 결국 지금 그 속보를 보면은 안가 모임에서 예. 비상한 조치 이런 예. 얘기를 언급을 그 윤 대통령이 했다라는 사실은 인정을 하면서도 예. 그 사실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비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 안보실장으로서 후임 그 국방장관인 그 김용현 장관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보좌를 하라라는 말씀을 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전에 모의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부인하는 그런 취지인 것이고 그것이 어떤 그 비상계엄을 모의하기 위해서 사전 모임이 했다기보다는 그 모임 속에서 현 상황, 현 시국에 대한 서로의 평가,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한 일정 부분 얘기가 있었던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계엄을 할 것이니까 안보실장은 준비하라. 이런 구체적인 액션 플랜은 없었다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모이면은 아 이거 뭐 계엄해서 싹 쓸어버리죠. 이런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어떤 얘기 정도의 어떤 얘기가 있는 것이지 그 상황 속에서 비상계엄을 너는 뭐 해라, 너는 뭐 해라, 이른바 너는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 계획을 세우고 너는 누구를 어떻게 하라 그런 어떤 구체적인 얘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현 상황, 국내 정치와 외계 정치 상황에 대한 얘기가 있으면서 그에 대한 참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정도의 얘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증언이기 때문에 다른 뭐 그 자리에 있었던 증인들이나 대통령께서 어떤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신원식 장관의 입으로 증언한 내용은 그 당시 대통령이 어떤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한 건 사실이지만 그에 대해서 본인은 반대했다라는 증언을 했다는 점에서 그 지금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사전 모의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긋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원식 실장 발언에 따르면은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을 하긴 했지만 이걸로 비상계엄 사전 모의를 추측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인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수 있는데요.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른바 안가 모임입니다. 예. 지난해 3월 말에서 4월 초 그러니까 계엄이 선포되기 한 8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그리고 조태영 국정원장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 등 계엄과 관련이 밀접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도 있었고요. 그때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을 했느냐. 비상대권.
그리고 아주 비상 조치, 필요한 상황으로 인식했다라는 걸 신원식 실장도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왜 계엄 선포했다고 그랬습니까? 예산 삭감이 하나의 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줄타내기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런 상황 펼쳐지지 않았었습니다. 최소한 그 당시엔 예산안이 문제되던 시점도 아니었고 3월 말 4월 초였으니까요. 지금 줄타내기 이루어지기도 전이었습니다. 이거는 사후에 어떻게 보면 갖다 붙인 것으로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부터 비상대권이니 비상조치니 하면서 계엄이 대통령의 최소한 머릿속에 있었다는 걸 지금 제3자가 그것도 대통령의 우호적인 증인이 입증을 해준 겁니다. 대단히 유의미한 부분이 있죠. 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께 생각한 그리고 본인이 법리적으로 정당하다라고 근거로 제시한 상황이 최소한 이 계엄의 전체의 하나의 근거가 되지는 않았었구나. 그 당시에 무엇을 그런 비상대권이라고 필요한 상황이라고 인식했을 것인가. 아마 그때는 총선이 좀 임박해 있기도 했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워낙 확신을 갖고 있다 보니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죠. 부정선거는 실체가 법률적으로 밝혀진 게 없습니다.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계엄에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 관리를 못한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책임인 겁니다. 본인들이 패배한 거는 부정선거가 아니고 부정선거이고 승리를 거둔 건 부정선거가 아니다라는 그 논리. 재판부 설득할 수 없을 것인데 또 다른 논리적 허약함이 저는 이 관련자들 증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저는 싶습니다.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의 뭐 예산 전국이 아니었던 것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번에 바로 국회에 해제 요청에 따라서 해제를 한다라고 하면서 그때 다만이라면서 붙이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가 예산농단, 입법농단, 탄핵농단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안가 모임에서 그때는 아직까지 예산 전국이 아니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무렵에도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는 수십 차례 탄핵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 특검과 관련해서도 거의 20번 이상의 특검 그리고 또 법률안에 대한 제2요구만 해도 38번 이런 상당히 어떻게 보면 행정부를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고 헌법은 대통령제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내각 책임자처럼 마치 입법부가 행정부처럼 국정을 사실상 농단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이죠. 다만 아까 얘기한 것은 예산농단은 결정타를 날린 것이 바로 예산농단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바로 어떻습니까? 지금 올해가 되자마자 이게 검찰 같은 경우에도 이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마약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사실상 아무것도 못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실질적인 이른바 셧다운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히 예산 같은 경우에 이것이 2025년 예산이 제대로 통과되지 않고 4조 원 이상이 깎여버리면은 사실상 2025년부터는 국가가 마비된다라는 어떤 국정 책임자로서의 위기의식이 결정타를 날린 것이 바로 예산농단이 된 것이죠. 그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농단이라든가 입법농단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상조치가 아니고 비상한 조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한 조치란 것은 사실은 비상계엄이 아니고 경비계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헌법상에 얘기하고 있는 국가 긴급권으로서의 긴급재정경제명령 이런 부분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상한 조치를 딱 해서 비상계엄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프레임을 씌우는 것 그 자체가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왔던 계엄 이꼴 내란이라 이와 같은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정치적 프로파간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전에 모의를 했냐 이 부분이 법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영향을 갖게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입법농단이다 예산안과 관련해서 이 민주당이 삭감을 했기 때문에 계엄을 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 1년 전부터 비상대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논리적 간격이 상당히 큰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비상대권 신원식 실장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김용현 전 장관한테 대통령 보좌 잘해라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게. 왜냐하면 본인은 이게 아마 위법하고 위헌적이라는 인식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엄 당일에도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을 말렸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좋은 조치가 아니라는. 오전에 있었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의 증언과도 상당한 괴리가 있죠. 위헌 위법으로 인식한 정부 요원들은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무회의 의결조차 있지 않고 그렇게 본인들의 대통령실 안보실장까지 나서서 이 부분은 대단히 위험하다. 그리고 해외
사유에 대해서 우려도 신원식 실장이 한덕수 총리에게 전달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정당한 계엄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지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러면 2024년도 3월, 4월에는 어떤 상황이 있었길래 비상대권이 필요하다고 인식했었던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의 논리에 상당히 공백이 보이고 허점이 보인다. 아마 그렇게 재판부가 판단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하는 판단 자체가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괜찮은가? 그때 당시에 비상계엄을 할 만한가?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 측은 그럴 만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신원식 실장과의 증인 신문을 하는 것인데 장윤민 변호사 말은 지금 말로 들어봤을 때 본인은 위헌 위법이라는 것을 인식했다라는 말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작년 12월 즉 비상계엄이 있었을 그 당시에 과연 신원식 실장은 비상계엄을 할 만큼 상황이다라고 인식을 했을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아직까지 뭐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국외적 영향 그리고 국내적인 정치적 반향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무리다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의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인식했다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윤 대통령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이 물리적인 어떤 그 전시 상황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비상 사태는 아니지만 최근에 있어서의 이른바 하이브리드 전쟁. 이념 전쟁 그리고 또 체제 전쟁 특히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에 어떻게 보면 파병을 하고 있고 또 중국과의 어떤 그 인터넷을 통한 여론 전쟁이라든가 이런 종합 전쟁이 예전에 1, 2차 세계 대전의 물리적인 전쟁과는 다르지만 또 다른 형태의 어떤 하이브리드 전쟁이란 인식 가지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결국 이 상황 속에서 비상계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대통령이 헌법이 대통령에 부한 비상대권으로서의 판단인 겁니다. 옆에 보조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를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에 따르는 결단은 결국 대통령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존의 대법원이나 이런 데서 또 확인했듯이 대통령이 비상대권으로서의 어떤 그 국가긴급권 발동은 사법부의 판단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는 판단이 그런 것이죠. 옆에서 그런 부분이 무리일 수가 있고 후폭풍이 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결단하면 할 수 있는 거다. 그런 취지로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지 장 변호사님 말씀처럼 신원식 그 전 장관 내지 그 안보실장이 그때 비상계엄 자체가 위법하고 해서는 안 되는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맥락이 그죠. 예. 자, 신원식 실장이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배석을 했던 인물인데 이와 관련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의 이야기가 또 전해졌습니다. 신원식 실장은 국회 의결 후에 비서실장과 함께 해제 건의를 드렸다. 대통령께서 지체 없이 빨리 하자고 말을 했고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전에 해제 발표를 준비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대통령이 제2계엄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확신한다. 이런 발언이 나온 것으로 지금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국회 의결 후에 지체 없이 빨리 이거를 해제하자, 계엄을 해제하자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면은 지체 없이는 사실은 5분이 될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1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먼저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도 헌법에 비상계엄을 하려면은 국무회의에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의가 오도록 1시간 정도 기다렸던 것이고 거기에서 11명의 어떤 그 인원이 되니까 그에 따라서 결국 계엄을 선포를 했는 것인데 이후에 해제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해제 결의가 있으면 그것을 받으면은 다시 국무회의에 의견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무회의에 의결을 하기 위해서 국무회의 오라고 하는데 그때가 벌써 새벽 1시, 2시였던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다시 이제 그 국무위원들을 소집하고 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국무회의에 있는 부분들을 모셔가지고 회의하는 그 정도의 시간이라고 하면은 그 정도면은 지체 없이다라고 하는 그 법률 문헌에 위반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법률적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지금 그 장 변호사님과 민주당 쪽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면 그 국무회의원들이 그 국무위원들이 모이는 동안 무엇을 했느냐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의결이 있고 국회 의결이 있으니까 대통령 비서실장과 본인이 가서 계엄 해제하십시오. 건의를 했고 그에 따라 지체 없이 하자.
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너무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밑에 어떤 그 김영현 그 전 국방장관이라든가 좀 강성분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저는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신원식 그 실장의 증언에 따르면은 결국 국회에서의 어떤 해제 의결이 전 언론을 통해서 나오니까 본인과 그리고 또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 적극적으로 해제를 하자라는 건의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신속하게 지체 없이 해제하십시오라고 했다는 그것이 지금까지 나온 진실이 아닌가 봅니다. 네,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국회 의결부터 실제로 해제가 되기까지 3시간 반의 시간이 걸렸는데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3시간 반 걸렸으면 즉각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시간인 거죠. 실제로 국회에서 해제가 의결된 건 계엄이 선포되고 2시간 반 뒤였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해제안을 가결시켰으면 대통령이 이 부분을 즉각적으로 해제 선포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본인이 신원식 실장이 내가 해제를 건의해서 즉각 수용했다라는 게 어느 시간인지를 정확히 봐야 될 겁니다. 신원식 실장의 개인적인 어떤 실장으로서의 건의보다 더 법률적으로 중요한 건 국회에서 어느 타이밍에 해제가 가결됐는지 여부예요. 그럼 즉각적으로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물리적 시간입니까? 아니죠. 3시간 반의 텀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과연 제2, 제3의 계엄이 없었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을 것인가? 최근에 검찰에서 확보했다는 진술이 있습니다. 당시에 계엄사령관의 이 부하, 이 군 병력이 이거 빨리 해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건의를 하니까 그 당시에 계엄사령관이 일머리가 없다라고 다그쳤다는 어제 KBS의 단독 보도 내용이 있었어요. 검찰이 확보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일이 안 되면 그걸 되게끔 해야지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대로 보고하는 게 맞느냐는 식으로 질타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최소한 군 수뇌부와 대통령실의 분위기가 어떠했을 것인가. 아, 이거 국회에서 이 해제가 됐으니까 그대로 수용하자. 최소한 그래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반하는 이런 진술들, 그런 지휘와 명령을 받았다는 관계자들의 이 검찰에서의 진술이 이미 확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렇다면 일방의 견해에 불과합니까? 아니요. 실제로 3시간 반이나 걸렸으니까요. 이 즉각이란 건 대단히 어떻게 보면 자의적인 표현인 거죠. 본인 입장에서는 아, 내가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수용한다고 인식했을 수는 있습니다만 신원식 안보실장도 대통령실의 스텝으로서 한 단면만을 체험을 진술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현장에 있었던 군 병력이 어떤 명령을 그 당시에 받았고 왜 그렇게 계엄 해제와 관련한 대통령의 발표가 늦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물리적인 공백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도 부인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국무회의를 언제 열었고 그리고 언제 끝났냐 이런 부분들 조금 전에 이상민 전 장관 관련한 심의가 있었을 때도 재판관이 마지막 질문을 할 때 국무회의 때 뭐 마지막으로 누가 왔냐 이런 것들도 물어보지 않습니까? 국무회의가 어떻게 열렸고 어떻게 끝났고 그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헌법재판소에서는 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상계엄을 할 때의 그 절차를 지켰는지 여부가 아니겠습니까? 계엄을 할 때 헌법에 따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무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이 건의를 하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거쳐서 국무회의 의결을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선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과연 12월 3일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이거를 가지고 지금 그 행안부 장관에게 물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이제 2년 6개월 가까이 행안부 장관을 하면서 100회 이상 지금 본인이 국무회의를 참석했던 그 경험에 비추어 왔을 때 오히려 기존에 보다 그날 국무회의가 실질적인 심의와 토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반대나 찬반에 관한 의견이 강하게 지금 얘기된 때가 없다. 그렇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한 명 한 명 기다리다가 11명 한마디로 심의에 따른 의사 종족수가 이루어지고 그때의 한 5분 정도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반대 의견, 전체 우려 같은 것들을 많이 얘기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헌법에서의 어떤 그 국무회의는
부서 국무위원들의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부서란 건 뭐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사인이 있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조금 오해를 하는 것이 마치 그때 하면은 뭐 연판장 해가지고 이렇게 서명하는 이거를 부서라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고 지금은 전자정부로서 관련해서 심의를 한 다음에는 거기에서 전자 서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그 상황 속에서 바로 그 국무회의 심의가 있는 다음에 바로 대통령이 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이후에 긴박한 어떤 상황 속에서 바로 그와 같은 그 회의록을 작성하고 부서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다만 우리가 국법행위란 것이 사전에 부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행위가 있는 이후에는 추후에 추인할 수도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윤 대통령도 직접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이어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와 같은 중요한 서류 같은 것들이 먼저 어떻게 보면 공개돼서 스태프들에게 알려질 경우에는 업무상 비밀이나 이런 것들이 누설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먼저 주요하는 그 국무위원들에게 보이고 나중에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전자결제를 통해서 부서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가 중대한 헌법이나 관련되는 그 국무회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것은 바로 그 맥락이고 그와 같은 사항을 오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확인해줬다 이렇게 읽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신 실장에 대해서는 뭐 다시 한정 짓자면 신 실장 같은 경우는 이제 비상계엄 해제 때 이제 함께했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 해제된 상황에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즉각이다. 그 즉각이 어느 정도 시간에 보는 걸까?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고 과연 어떤 것들을 더 질문하게 될까요? 일단 신원식 실장은 대단히 계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 같아요. 초창기에도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언성을 높이면서 뭐 싸웠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신원식 실장도 본인의 어떤 사법적인 리스크에 대응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실의 안보실장이었고 과거에 국방부 장관이었다면 대단히 정확하게 아는 거는 계엄을 발동할 만큼의 어떤 외교 안보적인 문제가 무르익었다고 볼 것인가. 그런데 본인이 이야기는 합니다. 이거 외교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좀 불안한 측면이 있었다. 그런데 계엄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인식을 사실상 드러낸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그 당일에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상당히 강하게 만류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무리수를 둔다라고 본인의 의사를 상당히 강하게 어필을 했었다라는 점. 그렇다면 이 전반적인 증언의 내용을 재판부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렇다면 최소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안보적인 그런 부분들, 외교적인 리스크 부분이 계엄을 발동할 정도로 이 전문가, 그냥 안보 외교 전문가니까 안보실장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최소한 그런 식의 어떤 공유가 대통령실 안에서는 없었겠구나. 그렇다면 계엄을 왜 발표했을 것인가와 관련해서 사실상의 한 축이 허물어지는 부분이 있다. 심지어는 만류할 정도로의 문제의식을 가졌다고 하는 부분. 계엄 해제와 관련해서도 사실상 이 공백의 어떤 논리적인 모순에 대해서는 신원식 실장의 증언으로 메워지지는 않은 측면이 있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측 증인이기도 하죠. 국회 측에서도 부르긴 했지만 소기의 성과는 달성하지 못했다. 혹시 북핵이나 북러 파병 뭐 이런 안보 불확실성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은 이때 비상계엄과는 전혀 연관 없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 이게 안보 리스크에 이 연결이 없다라고는 할 수 없겠죠. 말씀 주신 대로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과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기본적으로 물리적 거리가 떨어져 있다라고 하고 전쟁터가 대한민국과는 어떤 원격 거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정세에는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과 대비해서 계엄이 선포되기 위해서는 헌법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가 비상 상황이어야 돼. 대한민국이 비상 상황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상 상황은 거의 내란, 전시에 준하는 상황,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 준해야 계엄, 질서 발동을 위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 러시아에서 전쟁하고 북한에서 파병하고 그 규모가 적지 않다라고 해서 계엄을 발표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내가 위기라고 생각한다는 그 상황인식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더라도 그것이 곧 계엄을 정당화해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신원식 실장의 증언을 통해서도 지금 외교안보의 어떤 불안정성이 계엄을 선포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그런 부분이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증인 신원식 실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지고 있고요. 3시 반부터는 세 번째 증인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백종욱 차장이 헌법재판소로 들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현재 시각이 3시 40분인데
그런데 아직까지 추가되는 내용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재신문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까지만 저희가 전달을 받고 있습니다. 추가되는 내용이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최직련 변호사가 앞서 언급을 하신 오늘의 첫 번째 증인이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 신원식 실장과 마찬가지로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이 모두 신청한 증인입니다. 그만큼 또 중요한 인물인데 오늘 증인 신문 어떤 부분에 주목해서 들으셨는지요? 그렇습니다. 크게 봤을 때 두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12월 3일 당일 아마 지금 조금 일찍 다른 국무위원들보다 현장에 더 왔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주무장관으로서 경찰에 대한 어떤 지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또 뭐 지금 부서와 관련해서 이제 부서란 것은 그날 회의록 작성하고 그에 따르는 그 결재와 관련되는 업무도 행안부에서 맡느냐 아니면 또 그것이 이제 일단 비상계엄이 설치가 된 것 그 시행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또 뭐 국방부가 된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 비상계엄이 있기 전에는 주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이상민 그 전 행안부 장관이 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던 국무회의가 과연 정상적인 국무회의로서의 성립 요건을 갖추었느냐? 민주당과 그 국회 측 소추당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그 탄핵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그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 그중에 가장 중대한 위법이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던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이상민 전 장관의 어떤 그 증언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그 1명, 2명 모이면서 그 자리에서 비상계엄이 논의가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됐으며 계속 기다리다가 11명째 와서 이 그 의사 정족수가 이루어졌을 때 현장에서 한 5분 정도의 그 아주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그 탄핵을 이 비상계엄을 반대하고 우려하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은 내가 다 지겠다. 이것은 이제는 시간이 늦었다라고 하면서 만류하고 바로 가서 국민 담화를 하면서 비상계엄을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포고령도 원래는 10시로 됐다가 그것을 고쳐서 11시로 돼 있는데 결국 1시간 정도에 거쳐서 기다리고 하는 동안에 실질적인 그 심의가 있었다. 아시다시피 국무회의 같은 경우에는 국회같이 무슨 의결하는 것이 아니고 국무회의는 자문 내지는 심의기관으로서 모여서 그에 따르는 의견을 거치고 그것을 듣고 대통령이 결단을 하는 그런 부분인 것이지 의결기관처럼 뭐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일일이 결재를 받고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의기구로서의 심의 정족수가 되고 그것이 장소가 어디였건 대통령실에 모였었다면 그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비상계엄 선언에 관한 내부적인 의견을 거쳤다고 하면은 최종적으로 거기에 부서 여부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결재로 나중에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의 어떤 심의 절차 그리고 그 국무회의는 법적 절차를 봤을 때 문제가 없었다라는 점을 주무장관으로서 증언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이상민 장관은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다라고 얘기한 반면에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지금 권한 대행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서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그 어느 측이 지금 증언을 신청을 해놨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이상민 그 전 장관의 증언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신청할 가능성 좀 높아진 것이 아닌가 예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국무회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 그런 내용이 많았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그 밖에도 주목하신 부분이 있다면 듣겠습니다. 네.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는지 하나 그리고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일원으로서 그 당시에 국무회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대통령이 발언 기회를 이제 득해서 질문을 직접 하더라고요. 이게 전자부서가 가능합니다.
가능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후적에도 본인들이 전자로 부서한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헌법상 계엄 선포를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게 의결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찬반 여부에 따라서 대통령이 할 걸 안 하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다만 형식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그 요건을 정확하게 거쳐야 계엄이 정당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국무위원들이 이거 국무회의 아니었다 얘기했어요. 간담회 정도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상민 전 장관한테 물은 겁니다. 간담회였냐. 국무회의라고 본인은 인식했다는 거예요. 본인의 인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전자부서 사후적으로 한다라고 할 때 전자부서 마침표가 찍혀야 그건 심의가 법적으로 있었다고 평가받는 겁니다. 전자부서 했습니까? 아니요, 못했죠. 이 12월 3일 날 계엄이 있었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국무위원들이 부서했나요? 아니요, 안 했습니다. 아마 못했을 겁니다. 헌법 82조에 따르면 모든 공법상의 행위는 문서로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서에는 국무위원들이 부서해야 됩니다. 사후적으로 전자부서조차 못했던 겁니다. 헌재가 이 심리가 개시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 제일 먼저 요구했던 서류가 뭔지 아세요? 바로 국무회의 심의서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한 축이기 때문이에요. 헌법상 되어 있는 요건조차 거치지 못했다면 이거는 불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상민 전 장관이 합법이라고 해서 합법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한덕수 총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었다는 부분은 부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국무회의라고 할 수 있는 국무회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위법성이 큰 거예요. 헌법을 어기면서 했으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의사 정족수 이 부분도 사실 제대로 안 거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가 그래도 국무위원들이 와야 된다.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만류했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엄 선포가 30분 정도가 지연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다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는 데까지 마음이 대단히 급급했던 것으로 보여요. 심지어 특정 한 방송국에는 방송 시간을 비워두라고 협의가 됐었다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어떤 국무위원은 1, 2분 내가 도착한 지 한 2, 3분이나 있었나?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식조차 인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중대한 헌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헌재가 제일 먼저 요구했던 이 서류 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민 장관은 사실상 궤변을 한 거죠. 전자부서가 가능하다. 그럼 전자부서 했습니까? 못했다는 거죠. 이건 본인도 자인하고 있는 그런 부분.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위법적인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는 재판부의 심정이 굳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그 아까 부서와 관련해 가지고는 구체적인 또 그 법정에서의 공방이 또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그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그 국회에서 즉각적으로 지금 해제 요청을 냈고 그에 따라서 대통령이 해제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다들 자고 났더니만 결국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내란 프레임으로 아주 강하게 몰고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직후에 관련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로 구속하라, 체포하라라는 얘기가 됐고 그러한 어떤 그 흐름 속에서 결국 그 주무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때 있었던 회의 내용을 분명히 정리를 하라라고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내란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긴급해서 구속되고 체포되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작성하지 못했던 것이고 실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뭐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하니까 실제로 부서를 하고 할 수 있는 상황도 못 됐다는 것이죠. 결국 그 전후 맥락을 봤을 때 분명히 굉장히 긴급하게 됐던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 심의된 건 맞지만 이와 같은 그 내란 프레임 그리고 구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체포 구속당하는 속에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아시다시피 서류에 그 어떤 그 서명하는 것은 추후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가 사전에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되면은 그때라도 추후에 추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중대한 위법이라고 보기에는 법률적으로 지나친 그 확장 해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을 때는 그러니까 언론사, 특정 여론기관 조사 등의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 이 부분이 적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물어봤을 때는 부인했어요. 그리고 지시하지도 받지도 않았다. 근데 쪽지를 얼핏 봤다. 그러니까 얼핏 봤다는 것과 쪽지를 받아서 지시를 받았다는 건 사실 의미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양립할 수 없는 사실관계들의 진술이 있었어요. 허석곤 소방청장이 국회에 나와서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특정 언론사, MBC, JTBC, 그리고 여론조사꽃, 그리고 한겨레, 경향 등의 단전단수 조치를 했다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 후속 보도를 보면 실제로 밑에 명령을 내렸다라는 보도도 있어요. 아마 수사로 확인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상민 장관 이런 명시적인 구체적성을 띈 진술과 상반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지 않았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받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 결단해가지고 지시 내렸을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그런데 전화 내용과 관련해서는 소방청장이랑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이상민 전 장관도 그렇고 전화 통화를 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뭐 거의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로 남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통화 내용을 사실상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 이 설명을 하는데 내가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소방청장에게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봤다는 쪽지 받았다는 것도 아니에요. 얼핏 슬쩍 봤더니 소방청장, 단전단수, 언론사 이름이 쓰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만 얼핏 보고 어떤 맥락인지도 모르는데 소방청장에게 그러면 이 국가의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다해달라고 하는데 소방청장이 그 말을 단전단수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까?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재판부가 볼까요? 굉장히 구체성을 띠고 아주 그 명시적인 언론사, 심지어는 이상민 장관이 쪽지에서 봤다는 언론사와 일치하는데 그걸 본인이 육성으로 전해주지 않았으면 대통령실에 있었던 쪽지 내용을 어떻게 소방청장이 알고 이런 진술을 국회에서 합니까? 더더군다나 이게 만약에 거짓말이 되려면 이상민 전 장관까지 끌어들이면서 소방청장이 거짓말을 해야 될 동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동인이 없어요. 그걸 지어내서 이야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관련해가지고 이 수장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본인의 죄를 덮어야 되는 사람과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명령을 받았을 때 이야기하면 그게 그냥 간단히 끝나는 사람과의 증명력의 차이. 이상민 장관은 그렇다면 이 논리적인 간격을 어떻게 메우려고 하는 겁니까? 본인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바로 말씀하실까요? 그렇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인 신문이 필요한 겁니다. 반대 신문이 필요한 것이죠. 실질적으로 어땠습니까? 지난번에 그 어떻게 보면 홍정원 그 국정원 1차장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특전사령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나가서 얘기했던 것과 헌법재판소에서 법정에서 쌍방에서 반대 신문이 이루어지니까 진술이 계속 바뀌었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그 곽정근 그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말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란지 아니면 인원이나 요원을 빼내란지 어감이 굉장히 다릅니다. 아다르고 어다른 것 같지만 그 주체가 결국 그 정영식 헌법재판관이 물었을 때에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최종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게 그 어떻게 보면 그 다 잡아 들어가고 다 체포되고 다 구속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대한민국에 제일 가는 장군들도 앞에 가지고 국민들 앞에 눈물 줄줄 흘리면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는 속에서 했던 진술이 과연 진실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을 해달라고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추가적인 증인서 신청하고 있는데 그거 싹 무시하고 아니야 안 할 거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보면은 그 국회 측에서 지금 그 이상민 전 장관의 증언을 탄핵하기 위해서라도 저라고 하면은 국회 측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소방청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거기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선서하고 증언하도록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때에 선서하고 진짜 그때에 이상민 장관이 전화를 해가지고 그와 같은 진술을 했건을 직접 들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말의 신빙성이 확인되는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지난번 검수완박을 하면서 검찰 조사의 증거 능력을 부동의 해배는 싹 그냥 휴지 조각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증거를 가지고 그렇게 부인하는데 그걸 가지고 탄핵하는 증거로 쓴다?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고 민주당이 얘기하는 검수완박을 부인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형사재판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소방청장을 불러서 증언을 하든가 아니면은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이와 같은 시비를 가려서 정말 그와 같은 진술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관련된 핵심적인 증언만 해서 이번 주까지 증언한 다음에 변론 종결하겠다라는 그런 흐름은 결국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맹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추가적인 입증을 통해서 끝까지 사실관계를 밝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인 거죠.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말을 믿겠습니까? 민주당이 어떻겠습니까?
검찰 조서는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증거 능력을 부인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단전 단수 그것도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저도 사실이 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위증의 벌을 경고받고 선서를 하고 지금 그 얘기를 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조인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에서 했는 것보다 선서하고 법정에서 했던 이젠 전 국민들 앞에 다 이젠 그 녹화 중계까지 된 겁니다. 거기에서 하는 말씀이 진실될 것인가 아니면은 밀폐된 장소에서 어떻게 보면 심리적 압박을 받아가면서 조사를 받는 내용이 맞는 것인가 그것을 법정에서 가리는 절차가 반대시 문건 보장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장 변호사님 말씀이 저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열린 자세로 봐야죠. 그렇지만 그때라고 했다가 지금 와서 반대시 문건이 보장되니까 달리 진술이 변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말이 맞는지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청장이 정말 그런 얘기를 그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들었다고 하면 그 사실을 나와서 법정에서 증언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재판부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직접 질문한 내용이 속보로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영두 재판관이 대통령의 비상한 조치 언급에 반대했나 이렇게 질문을 했고요. 신원식 실장은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재고를 요청들었다. 조태용 국정원장도 당시에 다른 의견을 전달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영두 재판관이 대통령과 식사 후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무슨 대화를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자 신원식 실장은 비상조치는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김영두 재판관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24년 3월 만찬에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지만 제 기억은 3월 말이 맞다. 이렇게 답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가 비상계엄 사전 모의 여부를 좀 중요하게 여기고 질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신원식 실장의 답변으로 좀 밀어볼 때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 걸로 보세요? 결국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전부터 얘기가 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국회 소추단 같은 경우에는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고 사전에 모의가 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12월 3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3월 달이나 3월 말이나 4월 초예요. 시간적 간격이 너무 뜨잖아요. 비상계엄이란 것은 하고 준비해서 전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4월 달에서 하고 그로부터 6개월 내지 거의 9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했다? 그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원식 전 실장에서 얘기하는 것도 거기에서는 서로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국정에 관한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현 국정 상황을 굉장히 걱정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의 어떤 비상대권 이런 부분도 서로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브레인스토밍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나 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인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어떤 비상계엄을 위한 예비 음모라고 한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 직전에 뭔가 있었어야죠. 그런데 벌써 9개월 전에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그때 있었던 사람은 이제 일부러 해서 막 다 인사이동을 그 사이에 준비해서 한다? 그것은 부자연스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금 국회 소추단 같은 경우에는 3월 말 내지 4월 초 모임과 12월 달 비상계엄을 엮으려고 하지만 그 인과관계, 시간적 관계가 너무 먼 것이다. 결국 그런 말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12월 달에 비상계엄을 준비하는 모임으로 보기에는 현저히 부적절하다라고 저는 법조인으로서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장유미 변호사께 같은 질문 드리기 전에요. 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상황도 질의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영두 재판관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한 이후에 대통령은 어디에 있었나라고 질문을 했고요. 합참 전투 통제실 원탁에 앉아 있었다. 비서실장이 복귀를 요청했고 대통령실로 이동했다. 이렇게 답변을 한 내용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대단히 좀 중요한 거예요. 이제 계엄과 관련해서 왜 안가 모임에 대해서 재판부가 또 질문을 했냐라면요. 계엄이라는 그 인식이 대통령한테 언제부터 형성돼 있었고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 당시에 그렇다면 이 대통령실의 스텝진들 그리고 고위 관료들이 어떻게 인식
인식했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는 가지 않았다라고 발뺌하지만 신원식 실장이 사실상 본인은 있었다고 생각하는 여인영 방첩 사령관은 아주 거기에 핵심 주축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러면 이 계엄 인식이 과연 맞는 것이었나? 국민들께 설명한 부분과의 괴리는 없나? 그리고 대통령이 비상대권이란 걸 생각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라고 본인이 밝히는데 왜 반대를 했나라고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주 지근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런 실장이 계엄이란 건 너무 무리하다, 해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 근거가 있을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기류가 정말 단독적인 의견인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조태영 국정원장도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만류하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차도 제대로 밝히지 않은 부분 같고, 그리고 모든 위법성을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절차는 지켰는지, 그리고 실체적인 어떤 상황은 무르익었는지, 계엄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이 있었는지를 당연히 봐야 됩니다. 근데 일단 그래 보이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재판관이 물었다는 내용 중에는 행안부 소속의 의정관이 과연 그 국무회의에 자리했었는지를 물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속기를 남기고 국무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그리고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이거는 헌법상 남기게 돼 있거든요. 근데 자리했었냐라고 물었던 겁니다. 자리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의정관이 없어서 간사가 없어서 만들지 못했다. 아니요. 간사가 없더라도 만들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차적 하자가 중대해 보이는 부분에 대한 추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없어서 그럼 못 만들었다는 그 주장은 과연 받아들일 만한 것인지, 그리고 계엄 해제와 관련해서도 아마 본인이 즉각적으로 이 건의하고 수용을 대통령이 했다라고는 하지만 그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를 이 대통령께 보고했을 때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는지, 왜냐하면 기자회견은 또 대통령실에서 있으니까요. 예. 그럼 작전통제실에 있으면 어떤 경위로 언제 이동을 했는지, 그럼 계엄 해제에 대한 어떤 즉각적인 수용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또 보는 절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사건을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재판부가 묻는 거에 상당히 신경을 쓰거든요. 이걸 결론을 내기 위해서 본인이 필요하다는 걸 묻습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종합했을 때 이게 아주 합당한 계엄이었구나.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미 지난해 3월 봄경부터 무르익었고 이런 대통령의 인식에는 문제가 없구나라고 판단 내리기는 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형두 재판관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시간적인 간격에 대한 질문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조금 전 들어온 건데요. 대통령 비상계엄 해제 발표가 왜 늦었나라는 질문을 했고, 그에 대해서 신원식 실장을 국무회의 소집에 시간이 걸리고 다음 한문 작성도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됐다라는 유의 발언을 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장윤미 변호사가 문제 제기하는 것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즉시란 것이 우리가 요즘 워낙 뭔가 급하기 때문에 즉시라고 하지만 우리가 어떤 걸 했을 때 즉시 발급한다고 했을 때에 자동화된 것이 아닌 다음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대통령도 해제했을 때에 관련되는 담화록도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해제한 다음에 한 2시간 남짓 걸린 그 사이에 대국민 담화, 역사에 남을 대국민 담화를 남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한 2~3시간이면은 그것도 굉장히 빠른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기억이 바르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계엄 해제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 국무회의가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해제하겠다. 국무회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그 결의를 하고 해제하겠다. 그렇게 지금 발표했던 걸로 압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과 같은 해제 관련되는 것을 언론이나 각종 정보를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그에 따라서 본인이 해제와 관련되는 절차를 준비했던 것이라고 저는 미뤄 짐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와 같은 그 해제와 관련되는 메시지, 대국민 메시지를 작성을 하는 데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그 이외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엄 선포할 때도 국무회의가 있어야 되고 계엄 해제할 때도 국무회의에 어떤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하기 위해서 연락을 하고 준비를 하는 시간으로서의 한 2~3시간 정도면은 충분히 그 부분이 가능하다고 보이고, 즉시라고 한다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자마자 떨까닥 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국법상 회의는 적법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는 과정에서 정말 그것도 낮도 아니고 새벽 3시, 4시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라고 하면은 국무위원들 다시 깨워서 소집하는데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은 그것이 바로 즉시 아닌가.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만에 하나
북한으로부터의 어떤 외침이라든가 어떤 그 외부적인 움직임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신변이나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가까운 그 합참 벙커에 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짐작이 되는데요. 아마 그 속에서 내부적인 회의를 하고 이 그 대국민 담화를 작성한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지금 그 대통령실로 복귀를 했고 대통령실을 복귀한 이후에 바로 대통령이 직접 본인의 육성으로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라고 본다고 하면은 그 상황이 민주당이 볼 때는 한 2시간 남짓이 굉장히 길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그 정도는 해제하는 과정에서의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할 준비하는 시간으로서 결코 긴 시간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재판부가 직접 질의한 내용을 짚어봤고요. 지금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증인 신문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증인은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입니다. 백종욱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인물인데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결국 그 국정원과 관련돼서는 그때에 결국 국회가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메인 서버 그리고 또 인근에 있던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 이런 부분에 그 국회에 보내는 요원들보다 더 많은 그 군인들이 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부정선거 내지 부실 관리와 관련되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취지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동원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하나.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지난번부터 그 계엄을 선언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그 부정선거 관련되는 얘기를 하면서 예전에 계속 어떻게 보면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감사원의 어떤 감사를 거부를 하고 하다가 국민들의 어떤 그 여론에 못 이겨서 일정 부분 국정원과의 어떤 그 협의를 통해 가지고 서버나 이런 부분을 그 확인한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국정원이 검토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체 서버 중에 그때 검증했던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 국정원이 현실적으로 지금 서버에 가서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 서버에 가서 어느 정도의 어떤 그 검증을 거쳤는지 실질적으로 그 검증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질문이 주로 이를 가능성이 있고 결국 그를 통해서 향후에도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어떤 선거관리위원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최대한 부각하고 그에 따른 후속적인 증거 신청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맥락이 아닌가 지금 추측을 해봅니다. 예,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금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부정선거 의혹, 선관위 시스템이 이제 부실하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하는 그런 증언들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증인이고요. 예. 이분이 국정원 3차장이지 않습니까? 국정원 3차장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어떤 업무를 담당했었냐면 2023년도 10월 달에 국정원에서 선관위 전산장비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결론은요.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었고요. 이게 어느 정도 정파성을 띈 논란이기 때문에 여야, 국민의힘의 관계자도 입회하에 여러 시뮬레이션이 있었던 겁니다. 정말 대통령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죠. 뭐 비밀번호도 뭐 1, 2, 3, 4, 5 형식으로 대단히 간이하게 돼 있어서 이 보안 같은 게 취약했다. 아니요. 이 부분은요. 의도적으로 이를테면 집으로 치면 보안 시설이 굉장히 잘 가동이 되는데 그걸 다 차단을 내리고 한번 어느 정도 취약성이 가장 높을 때 어느 정도나 뚫리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과 관련해서 1, 2, 3, 4, 5였기 때문에 뚫렸다라는 건 정확한 상황인식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한 국정원의 최종 보고서는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였고 이 부분과 관련한 국정원장도 같은 내용의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걸 굳이 부인하고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키를 쥐고 했던 3차장까지 불렀을 때 과연 그러면 지금 국정원 3차장이 나와서 이 부분은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그거는 확신할 수 있었을 정도로 계엄을 정당화할 정도로 문제가 있었습니다라는 증언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이런 점은 좀 취약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진실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전반적으로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전시사변에 준해서 이런 계엄까지 발동하는 한 축의 원인으로서 부정선거가
아주 가시화되고 명징하다고까지 이 증인이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대법원까지 가서 120건이 넘는 부정선거 관련해서 전부 실체가 없다고 결론이 내려졌었습니다. 이게 사법부의 판단이에요. 그걸 뒤집는 증언이 나올 거라고 과연 윤석열 대통령 측은 기대를 해서 부른 증인인지 좀 전 의문입니다. 예, 백종훈 전 국가정보원 3차장 잠시 뒤에 이제 증인 신문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지금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증인 신문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회 측과 대통령 측과 국회 측에서 증인 신문을 하고 재판관의 질문도 했고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발언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내용 들어오는 부분들 바로 말씀을 좀 드려보죠.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후속 조치 대통령의 권한이다. 내란 프레임과 달리 누구도 끌어내지 않았다. 간첩법은 왜 국회에서 심사숙고하는지 묻고 싶다라는 발언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증인 신문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신문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 마지막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내놨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간첩법은 왜 국회에서 숙고하냐 하나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다라고까지 전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놓은 발언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내란 프레임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을 말하는 부분이고 내란 프레임을 누구를 끌어내지 않았다. 이런 부분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계속 주장을 했던 바고 다만 간첩법은 왜 국회에서 숙고하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국회 때 민주당 의원들이 간첩법 더 범위 넓혀야 된다고 개정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회의록을 보면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어떤 부분에 공감을 했느냐. 지금 간첩법과 관련해서는 더 범위를 넓혀야 되는데 군사기밀보호법과의 어떤 상충되는 지점이 있다고 법원 행정처 관계자가 나와서 국회에 설명을 해요. 그래서 논리적 정합성을 위해서 한꺼번에 개정이 돼야지 간첩법만 고친다거나 개정하면 한계가 있다라고 해서 이 논의가 계속됐던 부분입니다. 그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같이 논의했던 그 결과예요. 마치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망상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은 다 생략한 채 간첩법 왜 안 되지? 민주당 때문이구나. 민주당은 간첩을 용인하는구나. 그러니까 주적, 반국가 세력. 그런 논리적 비약. 그러니까 종국에는 이런 말까지 나오는 겁니다. 대통령의 권한이다. 아니요. 민주 사회 질서가 잘 가동되는 이런 국가 시스템 하에서는요. 아무리 대통령이어도 계엄을 하든 뭘 하든 법에 따라 해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제가 맞으려면요. 그 전제 사실로 우리나라는 왕정국가여야 됩니다. 대통령은 무슨 결단을 해도 그게 다 통용되고 맞고 사법적인 어떤 제어도 받지 않는 그런 식의 인식을 재판부 앞에서 거리낌 없이 발언 기회를 얻어서 드러낸다? 재판에 도움이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희도 지금 이렇게 문장으로 들어온 부분들 문자로만 전해드리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말하는 부분들 저희가 자막으로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들어온 것은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법을 살피느라 시간이 걸렸다 정도까지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신원식 증인 신문이 종료됐다라는 것이 전해졌습니다. 자, 지금 휴정을 한 상황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이 한 발언들 소집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던 부분에 국회법을 살폈다 이 부분. 그러니까 김영두 재판관이 조금 전에 신원식 증인한테도 마지막으로 질문했었던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앞서 장윤미 변호사가 얘기해준 그 간첩은 왜 국회에서 보느냐 그런 부분까지 좀 같이 좀 질문을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제일 마지막에 결국은 계엄 해제 요구가 결의가 있는 이후에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고 뭘 했는지 이것을 김영두 재판관이 물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합참 벙커에 있었다. 그리고 또 그 무렵에 본인과 또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서 오시라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가서 그와 같은 그 서면을 작성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 한 2시간 남짓 있다가 계엄 해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왜 시간이 들었냐 했을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엄 해제에 따른 후속 절차에 대한 검토 이 부분에 좀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이고 결국 그 부분을 확인하고 더불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 해제를 받아들이면서 그에 따르는 대국민 어떻게 보면은 사과 내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에 관한 그 선언문이 있었었지 않습니까? 저도 명백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앞에 헌법 국회의 어떤 요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해제하고 더불어서 지금 그 국무회의가 지금 새벽이라서 지금 바로 소집되고 있지 않은데 국무회의가 소집되는 대로 그 결의를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해제하겠다라는 말씀을 했고 그에 덧붙여서
탄핵농단, 입법농단, 예산농단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무정부 상태라는 것을 중지시켜달라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예. 결국 지금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이 헌법에 부여된 권한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던 것이고 그에 따라서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 또한 해제하는 것도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해제 선포를 했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비상계엄을 하는 과정에서의 그 비상계엄 자체의 위헌성이 없었고 적법하고 더불어서 민주당은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비상계엄은 헌법에 따라서 시작되었고 헌법에 따라서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내란이 될 수가 없다. 특히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라고 했었지만 실제 국회에 그 계엄군이 들어갔던 것은 15명 내지 6명밖에 안 됐다는 점. 그렇지만 그게 카메라를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다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과장돼서 보였다는 그런 어떤 충격으로 다가갔다는 점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이것이 내란이 될 수가 없다라는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는 것 같고요.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얘기한 것처럼 결국 헌법재판소에 지금까지 왔지만 본인은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헌법에서 보여된 비상대권으로서의 비상계엄을 헌법 절차에 따라서 이루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덧붙인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정리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을 헌법재판관들이 오늘 오후에 증인신문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줬을지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예, 저희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화면은요. 조금 전 헌법재판소의 모습입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의 두 번째 증인이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신문이 끝났고 증인 신문을 마치고 퇴장하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헌법재판소를 나갔습니다. 이렇게 증인 신문이 조금 예상했던 시간보다는 좀 길게 이어졌고 총평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을 좀 듣겠습니다. 아마 신원식 전 장관은 국무회의 해제도 요구를 했다라고 하니까 그 절차적 정당성은 그렇다면 제대로 지켜졌는지도 재판부의 관심사였을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대로 3시간 반 동안 어떤 관계 법령도 검토를 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담화문도 정리할 필요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국회법을 보고 법리 검토를 매우 구체적으로 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걸렸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 77조를 보면요. 5항에 계엄 해제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계엄 해제의 가결 요건을 통과해가지고 해제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딱 한 줄 돼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무슨 관계법령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겁니까? 이건 의무사항으로 돼 있고 헌법상 명문 규정이 매우 분명하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 검토하느라 저거 검토하느라 늦었다. 그런 주장보다는 오히려 국회의장 공간에도 계엄 해제가 다 이뤄진 이후에도 이 병력이 철수가 안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2, 제3의 계엄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대통령의 육성을 들었다는 그런 진술이 검찰이 확보한 내용 중에 포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하나의 쟁점으로 드러났던 건데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서는 신원식 실장을 통해서 뭔가 본인의 주장을 강화하거나 입증을 대단히 명료하게 하는 데는 최소한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예. 혹시 변론길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추가 증인을 오늘 신청하기도 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증인이란 건 직권으로 재판부에서 하는 건 매우 최소화되고 이례적이기도 하고요. 지금 한 명이 지금 선정이 돼 있죠. 조성현 단장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가 평의를 거쳐서 했고 그러면 나머지 증인들은 신청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 측에서는 이 부분이 빨리 종결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사가 강하기 때문에 추가 증인 신청은 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추가로 신청하는 증인들 같은 경우에 이미 나와 있는 증인들이 계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 그리고 그 계엄 당일날 현장 상황과 관련해서 많은 증언을 했습니다. 물론 본인의 재판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증언 내용이 제한된다라고는 했지만 입증 취지가 동일한 증인은 2중, 3중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소송 경제의 필요성에 의해서 더더군다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예를 보면 기본적으로 헌정수호의 관점에서 조속한 결정이 필요할 때 그리고 헌정수호의 질서를 위해서 빠른 결정이 필요한 때 조속한 결론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이 조건에 부합하는 피청구인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비상계엄 관련자들이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 상황, 조사 상황에서 말한 내용과 헌법재판소에서 네. 나오는 증언들이 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검찰 피의자 조서 네. 내용을 증거로 채택하지 말아달라. 이런 윤 대통령의 주장을 이제 헌법재판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7차 변론에서 직접 이에 대해서 좀 발언을 하고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 이제 문형배 권한대행이 평의 때 논의를 해보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좀 받아들여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계엄이 정당하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검찰 조서를 이걸 증거로서 현출하는데 왜 그렇게 저하는 겁니까? 불리한 구체적인 진술들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말이 상당히 바뀌었다, 관계자들. 그러지만요, 정말 세부적으로 뽑아보면요, 검찰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여인영 전 사령관도 그렇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미세한 부분, 인원, 요원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틀은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지만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헌재법을 보면 헌법재판소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래서 검찰 수사 기록이 증거로 다 채택됐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장윤미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